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화요일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춘천 생활방사능감시단에서 춘천 시내 골재장 두 곳의 방사선 수치가 국제방사선 방어위원회에서 권고한 시간당 피폭량보다 5배에서 8배 높은 수치가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5년여 만에 처음으로 민관 합동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오늘 시사포커스에선 이 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춘천 생활방사능감시단 강종윤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화요일 코너죠. 소비자시대에선 최미숙 주무관이 렌터카를 대여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전합니다. 광고 듣고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우리 춘천 지역에서 생산되는 화강암 기반 골재에서 방사선 수치가 높게 나타나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춘천시와 환경부 등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인터뷰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춘천 생활방사능감시단에서 춘천 시내 골재장 두 곳의 방사선 수치를 측정한 결과 시간당 551에서 838 나노시버트로 국제 방사선 방어위원회가 권고한 시간당 피폭량보다 5배에서 8배 높은 수치가 나왔었죠. 자, 그리고 지난 4월 5년여 만에 처음으로 민관 합동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합동 간담회가 100여일 지난 오늘 이 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생활방사능감시단 강종윤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게요. 자, 지난 4월 합동 간담회 때 대표님을 뵀었는데요. 자, 이후로 3개월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그 사이에 좀 진행되는 상황들이 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아니요. 전혀 없나요? 네, 전혀 없었고요. 시청이나 도교육청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간의 춘천시에 대한 상황에 대해 대처한 것은 전혀 없고요. 네. 방생단이 이제 집중해왔던 사안들이 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오늘 좀 결과가 있어서 기자회견을 좀 준비 중인데 저희가 이제 4월달에 민간합동 토론회가 있고 난 다음에 5월 7일인가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전기매트 8종을 수거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저희가 그거에 관련된 언론 기사를 접하고 좀 놀랬던 게 그 전기매트 8종을 왜 수거를 하느냐라고 보도자료를 봤더니 네. 바닥에서 2cm 높이에서 10시간을 12개월을 만약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1mS가 넘기 때문에 수거를 한다는 내용이 기재가 돼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내용대로라고 하면 지금 춘천의 경우 근데 우리 방생단이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로 보자면 95년도나 98년도 이후에 지어져 있는 실내 공간들은 다 시간당 3배가 넘는 권고 기준치의 3배가 넘는 수치인데 그걸로 계산을 하면 전기 매트가 수거하는 대상인 연간 1mS를 넘어갑니다. 예. 저는 너무 좀 황당했어요. 근데 실내 공간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우리가 권고 기준치 3배가 넘고 전기 매트와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했을 때 연간 1mS가 다 넘는데 3주 전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기 매트를 수거하겠다고 했던 거에 3주 전에 제가 원자력안전기술원을 만났을 때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 간담회에서 원안위는 권고 기준치를 설사 넘는다고 하더라도 인체에 위험하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죠. 그때 그분들이 이제 주장했던 바가 뭐였냐면 자연에서 나오는 방사선, 그러니까 자연의 지각에 있는 천연 방사능 핵종이 내뿜는 방사선은 문제가 될 게 없다. 네. 이제 이런 논리였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도 되게 황당한 게 전기 매트에서 나오는 방사선도 천연 방사능 핵종입니다. 그래요? 그것도 우라늄 토륨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이중잣대라는 거죠. 춘천에 같은 경우도 지각에서 저희가 골재가 나와서 그걸 파쇄해서 건물로 짓는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게 전기 매트랑 뭐가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원안위가 좀 네. 이중잣대로 지금 춘천시의 문제를 대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말장난을 좀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춘천 같은 경우는 자연 너희 동네가 원래 높은 거니까 그냥 그렇게 견뎌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전기 매트는 자기들이 수습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냥 제품 수거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건 적용을 강하게 하고 본인들이 뭔가 수습하기가 어려운 내용은 뭔가 변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는 원안위가 좀
속된 말로 딱 걸렸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전기 매트를 그렇게 수거를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우리 쪽은 좀 당연히 계속 좀 긴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기 매트는 적용이 되고 우리 공간 안 된다라는 건 이건 정말 좀 기준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5월 달부터 이제 끊임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 공개를 요청을 했고 그 내정되어 있던 법령과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을 좀 하는 과정을 한 3개월 거쳤고요. 네. 그간에 이제 계속 그동안 시청에서 요청해왔던 춘천시에는 골재를 정밀 의뢰를 좀 하고 그 실제로 방사능 수치가 얼마인지를 조금 데이터를 좀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드렸었는데 네. 안타깝게도 시청에서 저희 얘기를 계속 1년 동안 계속 무시해 왔기 때문에 5월부터 준비를 좀 해와서 원자력 연구원이라는 곳에 이제 시료를 의뢰를 했고요. 그 결과가 이제 저번 주 목요일 날 서류상으로 도착을 했고 그 내용을 이제 오늘 발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상황을 보자면 춘천시에서는 그 골재와 관련해서 뭐 어떻게 시에서 조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관계 법령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는 입장이었었는데 그거에 대한 조금 답을 찾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방송 마치고 나면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자회견에서 밝히실 내용들 혹시 지금 방송에서도 조금 미리 공개하시는 거 가능하실까요? 그럼요. 뭐 어쨌든 춘천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하는 공익적 정보이기 때문에 그걸 뭐 꼭 기자회견 다음이라도 공개할 이유는 없고요. 네. 제가 이걸 측정한 거는 골재장에서 채취한 건 아니에요. 네. 그 골재장에서 저한테 골재를 줄 리가 없잖아요. 그 문제가 됐던 두 곳의 네. 골재장에서는 하지 못했고. 네. 그리고 그래서 방생단이 이제 그간 측정했던 곳 중에 이제 골재가 깔려 있는 곳 중에 높게 있는 곳 한 군데에서 제가 소량의 이제 골재를 채취를 해서 보냈고요. 이 지금 춘천시에 관련돼 있는 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의 법령이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입니다. 네. 이 법령의 규정이 정해져 있고요. 그 규정에 그러니까 유통하는 원료 물질에 대한 방사능 농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제 그람당 0.1 베크렐을 우라늄이든 토륨이든 라돈이든 넘어가지 않게끔 규정이 되어 있고 예. 포타슘이라고 하는 물질은 그람당 1베크렐이 넘지 않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방생단이 지금 이제 의뢰를 해서 받았던 자료를 보면 기준을 다 넘어요. 아, 지금 말씀하신 기준들 두 가지를 다 넘는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라늄하고 토륨 같은 경우는 분석 결과 추정하기로는 이제 그람당 0.2 베크렐이 넘습니다. 네. 그러면 관계 법령 규정에 정해져 있던 0.1 베크렐 2배가 넘는 농도인 거죠. 네. 그리고 포타슘도 지금 그람당 1베크렐인데 이제 저희 쪽 자료로 지금 온 거 보면 그람당 1.5 베크렐이 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관계 법령 규정에 지금 춘천의 제가 그냥 춘천의 거리에서 제가 한 골재가 다 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골재가 건축물에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농도 조사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디에 좀 의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이제 이걸 아무 시설에다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춘천 같은 경우도 강원대학교에 이제 감마 핵종 분석기가 있지만 이곳은 이제 국가 공증 인증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인증 시설을 좀 알아봤던 결과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측정소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했고 그거에 이제 발행하는 시험 성적서는 국가가 인정을 해주는 시험 성적서의 결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설업체가 아니라 이건 이제 국가가 인증하는 시설의 기계로 거기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도 몇 차례 자체적으로 검사는 하셨었잖아요. 네. 이번에 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다시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이제 그간에 있었던 우리 측의 그 자료들은 사실상은 이제 국가인증시설에서 하는 성적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청도 그렇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 데이터를 공정성이 있다고 보진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시료 부분들만큼은 이제 그런 논란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국가가 정한 관리가 충분히 되고 있는 그리고 기계를 정확하게 잘 다루는 전문가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시설 거기에 발행되는 공식적인 시험 성적서가 되는 곳으로 의뢰를 했던 거죠. 자, 국가에서 인증한 신뢰할 만한 검사 결과도 역시 춘천 지역의 방사선 수치가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관계 법령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찾으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좀 오늘 지금 말씀을 가능하실까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 관리법이라고 하는 거에 이 유통되는 물질에 관련돼서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던 대로 농도에 대한 규정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 규정이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우라늄하고 토륨, 라돈 같은 천연 방사능 핵종은 g당 0.1 베크렐 이상이 넘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보 공개를 요청한 결과 그 농도가 넘으면 유통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저한테 공식적으로 페이퍼가 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전기 매트 관련된 것도 가공 제품이 그 외부 피폭으로 2cm 이상이었을 때 1mC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공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연간 1mC가 넘지 않게끔 조절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강제 수거를 한다라는 법령 또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기재돼 있고 이 전기 매트건 관련돼서 제가 정보 공개 요청을 했었을 때 원안위도 그렇게 해석됐고 조치했다라는 페이퍼를 제가 입수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에 4월 달까지 계속 얘기했었던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시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 기준이 없다거나 법령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인 거죠. 규정이 다 있었고 네. 규정의 적용이 가능했었고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볼 거냐의 가치적 판단을 공무원들이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네. 자, 규정이 있었으나 적용하지 않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어요. 그 최근에 그 주택공사가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 라돈과 방사선 외부 피폭 기준을 발표했죠. 네, 저희가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 쪽에다가 이제 계속 춘천시청을 압박을 했었을 때 이제 춘천시가 이제 공식으로 질의를 보냈고 그 질의 답변 중에 환경부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하고 위원회가 같이 이제 주거 공간에 관련된 건 방사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전문 그룹에게다 용역을 발주해서 그 연구 결과를 6월 달까지 마무리하겠다라는 내용은 저희도 들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용역의 결과가 어떻고 어떻게 정책들을 로드맵을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도 통보한 바가 없었는데 저희 쪽 방송단 회원분이 이제 검색을 통해서 이제 LH 주택공사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건물을 건지에 대한 내규와 규정에 대한 자료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규정도 놀랍습니다. 그 규정도 앞으로 건축물 내부에서 실내에서 1mC 이하로 조절하게끔 건축물을 짓겠다. 네. 그리고 그거야 넘어가는 농도에 대한 자재들은 사용하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네. 내용이 이제 브랜드 스스로가 규정하고 자료집이 내온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다. 근데 그 문제도 일단 지어지면 문제가 심각해지니 짓기 전에 잘하겠다. 이런 게 이게 표기가 돼 있어요. 네네. 좀 되게 놀랍죠. 그럼 우리 춘천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네. 제가 관련한 기사를 보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이제 그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그 골재 이제 산림골재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산림골재에서 이 기준대로라면 그 강원, 춘천은 좀 곤란할 거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도 제가 봤었어요. 저도 춘천시의 일부 지지는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전부가 그럴 거냐는 그건 용역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주조사를 정확하게 해봐야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4월 달에 이제 방송단에서 공개했던 것처럼 바로 춘천 인근이라고 봐야 하겠죠. 홍천에서 유통되고 있는 두 골재장은 그냥 기준치 이하입니다. 네. 그러니까 춘천시가 모두 골재가 사용 못할 정도의 자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건축사 입장에서도 안전한 골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건축물에 대한 프리미엄이 더 붙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이걸 네. 건축사가 막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네. 지금 당장 다들 라돈에 좀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계시지만 사실 라돈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건 우라늄하고 토륨이 이미 그 강물 안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이건 우라늄과 토륨의 문제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우라늄하고 토륨의 농도를 골재장을 인허가 할 때부터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 라돈 같은 경우에는 환기를 잘 시키면 해소가 된다고 하잖아요. 네. 우라늄과 토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건 그냥 계속 엑스레이처럼 그러니까 에너지파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에너지가가 떨어질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 토륨 같은 경우나 우라늄은 45억 년이 돼야 에너지가가 반이 떨어지는데 보통 45억 년이면 지구가 사라질 때쯤이니까 네. 그 건물에 사시는 분은 그 선량을 평생 쓴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아까 그 특정 연도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춘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노후된 건물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이미 그렇게 지어진 아파트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 사실상은 이제 신규로 지은 아파트들은
감마선을 좀 걱정하셔야 되겠지만 노후된 건물들은 사실은 건축 자재보다 이제 집안에서 올라오는 라돈을 걱정하셔야 될 거예요. 춘천시 그래요. 같은 경우는. 예. 근데 그건 좀 별도의 문제고 그건 이제 방생단이 지금 이제 건축물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조금 시청에서 정말로 그냥 좀 전향적으로 좋게 좀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하겠다 하시면 그러면 방생단은 이제 라돈 문제로 넘어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라돈은 일단은 그 제가 지금 매달리고 있는 감마선보다는 조금 난 건 배출할 수 있는 기계도 있고 배출할 수 있는 장치도 있고 차폐를 하는 페인트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라돈 같은 경우를 걱정하실 경우는 그냥 그 해당하는 페인트나 이런 걸 바르셔서 그걸 아예 원천으로 막으면 돼요. 노후된 집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마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안정성을 더 확보를 해야 하지만 지금 사실상은 방사선이 나오는 감마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방생단이 알아낸 차폐제 도포를 하는 페인트가 거의 유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예. 지금 병원에서들 사용하는 것들 중에 뭐 저희는 지금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업체와 똑같은 그런 차폐제 물질을 사용하는 우드락 같은 거를 붙이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감마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춘천에 계신 분들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주거 공간이 당장 내가 죽나 이런 걱정과 불안감은 저는 좀 과도한 공포감이라 생각이 되고 이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 그러면 왜 네가 이렇게 자꾸 들쑤시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게 10년 20년에 오랫동안 피폭 당하는 것을 문제를 삼는 거고 네. 성인들보다는 그러니까 성인 남성보다는 성인 여성 그리고 성인 여성보다는 초등학교 아이들과 영유 아이들이 훨씬 더 걱정되게 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춘천시한테 저도 저번 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장 1년 2년 내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달라고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선으로 정책과 행정을 폈으면 좋겠다. 이 300나노 시퍼트 정도라는 선량에서 계속 센다라는 것이 당장 내년 내후년에 암이 생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들에게 이걸 알리고 네. 설득을 하고 우리가 선량을 전체적으로 좀 낮춰가고 그래서 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춘천시를 좀 바꿔보자라고 저희가 지금 제안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민분들에게 이제 뭐 방생단이라는 저 친구들이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공포감을 조성을 해서 우리를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춘천에 살고 계신 분들의 암의 발생률을 낮추고 우리 아이들이 보다 건강한 성인이 되기 위한 방향과 가치를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동의하신다면 저는 시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좀 같이 이 문제가 좀 해결되는데 동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마련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세요? 이렇게 자료를 다 근거를 냈는데도 불구하고도 원자력안전위원회라든가 춘천시청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저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고려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왜냐하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다 있고 이 문제는 말장난과 같이 이물질 골죄를 적용할 거냐 적용하지 않을 거냐 이런 문제를 갖다가 지금 이걸 갑론을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이미 저는 충분하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고 우리 활동을 통해서 반박을 당하지 않을 만한 자료를 다 근거를 이미 다 드렸고 네. 그리고 거기에서 행정이 강제 집행까지 할 수 있을 만한 법적 근거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춘천시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문제를 안 한다는 건 저는 직무유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대체로 일단 할 것 같고 이제는 뭐 방생단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시민분들에게 알려서 뭐 집회도 좀 하든가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네. 더 이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사 작업은 없는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좀 민간합동의 자리가 좀 다시 한번 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갖게 되는데요. 뭐 1년 전서부터 계속 TF팀 구성을 춘천시청에 계속 요청하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담당 부서가 기후에너지과로 돼 있는데 저는 이 기후에너지과가 이 문제를 담당할 부서라고 여겨지지가 않아요. 네. 골재와 실내 공간 문제하고 그다음에 방사능의 문제가 같이 지금 결과가 이게 엉켜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사실상은 가장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방생단과 그다음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담당하고 있는 기후에너지과 그리고 지금 골재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든가 예. 그다음에 건축물 실내라든가 어린이집 학교와 연결되는 여러 부서들이 같이 이걸 논의를 해서 그렇네요. 전쟁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로드맵을 춘천시가 마련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네. 그걸 1년 동안 내내 주장하고 있는데 답변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법령이라는 거에 숨어서 있지만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강원도 교육청의 교육감하고 춘천시 시청의 시장의 의지가 진짜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예. 이분들의 의지가 있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근거 법령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해석의 여지를 어떻게 둘 것인지 문제인데 사실상은 좀 세게 얘기하자면 너무 좀 비겁한 것 같아요. 그런 힘을 가지신 분들이. 네. 네. 자, 다시 한번 좀 그런 자리를 요청을 해보고요. 혹시 이런 요청에 춘천시나 또 강원도 교육청에서 또 어떤 답변을 보내올지 관련한 내용들도 다시 한번 좀 다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사능 감시단의 입장에 대한 반론은 언제든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춘천 생활 방사능 감시단의 강종윤 대표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각종 소비자 민원과 분쟁 사례를 통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아보는 지금은 소비자 시대죠. 강원도 소비생활센터 최미숙 주무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7월의 마지막 주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마침 지난주 한국소비자원에서 이제 차량 관련해서 렌터카 소비자 피해 예방주의보가 나왔어요. 네.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비교해 내용을 보면 작년 비슷한 동기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소비자 분쟁이 36%가 증가됐거든요. 예. 렌터카로 인한 소비자 분쟁이 많이 늘었는데 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예, 유형은 크게 한 4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고 수리비에 대해서 과다하게 청구한다. 이런 민원이 전체 4분의 1을 차지했고요. 네. 그다음에는 예약금 환급 문제라든가 아니면 내가 5일을 쓰기로 했는데 하루만 이용하면 나머지 4일분에 대해서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거 요금 정산할 때 아주 불편하게 한다. 이런 민원이 22%. 네. 그리고 또 하나 소비자들이 참 어려움을 겪는 게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고의 크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동일하게 면책금을 청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과실 비용에 대해서 이거를 청구하는 경우가 11%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고가 나면 역시 차량이 대여가 안 되니까 쉬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소비자가 휴차 손해료라는 걸 지불해야 되는데 예. 이것도 과다하게 청구해서 당하는 소비자 피해가 한 10% 정도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 소비자들이 어떤 부분들을 살펴야 될까요? 예,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네. 사고를 안 내야 되는데 그래서 렌터카 계약 체결하기 전에 혹시라도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차량을 잘 운행하고 반납했을 때 항상 실랑이가 일어나는 게 대여받을 때는 흠집이 없었는데 네. 나중에 반납할 때 흠집이 있었으니까 이거에 대한 비용 청구 때문에 꽤 실랑이가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차량의 외관 부분을 확인을 꼭 하라는 거죠. 좌측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사진도 찍어주고 요즘에는 계약할 때 그거 자체를 사진 찍어서 아예 계약 내용에 넣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업체 선택하면 좋은데 여기까지는 소비자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차량 탑승을 안 해보고 그냥 바로 외관만 보고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탑승을 해서 확인해야 될 게 2-3가지입니다. 그래요? 일단은 비상등 깜빡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와이퍼가 작동이 안 되면 얼마나 이것도 곤란한 일이겠어요. 네.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 에어컨이 시원한지 안 시원한지 예. 이런 것까지도 좀 안에서 무조건 끌고 가지 말고요. 네. 2-3분 정도 시동을 걸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라는 거죠. 요거까지. 네. 그리고 주유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사고가 난다 그러면 이 차량이 자차 보험 같은 경우는 안 들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종합보험까지는 다 들어있는데 종합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사고를 냈을 때 다른 차량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보장을 하는 거고 내가 사고를 입거나 내가 운전했던 차량이 문제가 있는 경우는 자차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네. 혹시 가입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뭐 단기간에 며칠 정도 되어야 할 때는 그 며칠만 자차 보험 가입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꼭 좀 가입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렌터카 상품에 얼마를 추가하면 보험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가입이 되는 그런 상품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큰돈 들이지 않고도 네. 가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사업자에게 알리고요. 또 수리할 때는 견적서와 또 정비 명세서를 교부받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차량을 렌트해서 운전을 하다 보면
밤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급하니까 일단은 차량을 이동해서 견인차를 함부로 부르거나 이럴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야간에 사고가 나고 이럴 때는 렌터카 업체에 야간에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알아두라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일단은 사고가 났다 그러면 렌터카 업체에 가장 먼저 연락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 당사자가 합의한 정비 소요가 아, 맡기게 예. 되는 거고요. 또 렌터카 업체에서 소비자에게 상의도 안 하고 무조건 어느 정비 공장으로 가져가서 또 수리비 자체를 너무 과다하게 청구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카센터나 정비 공장 선정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정비 관련 분쟁을 없애려면 정비 명세서까지도 받아두라는 거, 예, 요 정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렌터카를 대여할 때 어떤 소비자 피해가 좀 발생하고 있는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도 소비생활센터 최민숙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